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예방접종을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국가 예방접종, 사실 국가 지원으로 권장되는 예방접종이 종류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국가 예방접종을 권장되고 이 분류되는 이 감염병 예방접종의 기준이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국가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시행령까지 해서 아주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 손실이 크고 또 효과적이고 위험이 적은 예방접종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CG, DTP, 폴리오, MMR, 수두 등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가 예방접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국가 예방접종이 아닌 선택적인 기타 예방접종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이 다 국가 예방접종이 해당이 되지 않고 국가에서 권장한 외 선택적인 접종을 하는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선택 예방접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국가에서 이제 어르신들 많이 들어보신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가 국가 예방접종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에게 권장되는 선택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국가 예방접종도 성인들의 경우에는 권장사항이긴 한데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이 필수 예방접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런 이제 필수 혹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접종병을 지원하는 대상 백신들이 되겠습니다. 주로는 이제 막 출생한 신생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방접종은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일 텐데 결국 나이하고 위험 인자에 따라서 필요한 예방접종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사람이 태어나서 연령별로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태어난 지역, 국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저희 이제 일본 뇌염이라고 여름에 어렸을 때 다들 많이 맞으셨던 접종을 지금은 이제 소아 혹은 유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일상적으로 맞고 있는데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일본 뇌염이 뭐야 할 정도로 이제 잘 못 들어보는 백신이지만 한국, 일본은 또 호발하고 있어서 맞고 있고요. 또 어렸을 때 맞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권장이 되지만 성인들에서는 이제 권장되지 않아서 어른이 로타바이러스를 왜 맞지?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좀 차이가 있는 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접종 시기나 주기 좀 어떻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접종 시기나 주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A형 간염도 있고 또 첫 번째 맞고 1개월 있다가 혹은 또 6개월 있다가 맞는 B형 간염 접종도 있고 소아의 경우에는 더 복잡해서 DTP 같은 경우에는 2개월, 4개월, 6개월째 맞고 15에서 18개월에 맞고 4회에서 6세 또 맞고 하는 정도로 다양하고 너무 달라서 어머니들도 이제 쫓아다니기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방접종을 맞으면 일반인들은요 100% 예방될 것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예방접종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있는 대로 예방접종 확률이 100%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안 맞는 분들이 있을까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면 백신 효과가 100%는 되지 않지만 또 혹은 접종 맞고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100% 이 균이 혹은 바이러스에서 예방된다 보시긴 어렵지만 전 인구가 다 맞는다 했을 때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듣는 인구 면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방을 할 수 없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항체가 형성되거나 혹은 예방력이 형성돼서 나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감염자가 안 생긴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내가 걸릴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가 아니더라도 전 인구가 맞으면 100%를 이룰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접종들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접종률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이라고 그러죠. 예방접종의 경우에 오히려 예방 접종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독감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제 독감 같은 경우가 전 국민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인구 면역 효과를 좀 덜 누리게 되는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독감 접종 자체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이 65세 이상, 혹은 만성 폐질환자, 당뇨 같은 만성 질환자, 혹은 뭐 항암 치료 중에 면역 저하자 등이 그 대상인데요. 이분들은 워낙 독감 감염될 확률도 높고 감염되면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독감 필수 접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독감 접종을 맞고 예방률이 100%가 안 되는 이유로 독감 맞은 사람들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독감 접종 자체가 맞고 나면 감기처럼 약간 앓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주사 맞고 이틀 동안 몸살 너무 심하게 앓아서 죽다 살아났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예, 독감 주사 자체도 이제 부작용 혹은 이제 가벼운 면역 반응으로 열감기처럼 증상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이제 오해를 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독감 예방 접종도 사실은 다른 어린이들이 맞는 필수 예방 접종처럼 한두 번 맞고 끝내면 좋은데 이거는 매년 맞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왜 1년에 맞습니다. 매년 맞아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데 지금도 코로나 돌연변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많은 것처럼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오는 종류가 좀 다르게 됩니다. 흔히 이제 우리 A형, B형을 나누게 되는데 뭐 빅토리아, 야마가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조합에 따라서 매년 유행하는 종류가 달라져서 처음에는 두 종류에 대해서만 예방하는 독감 백신을 만들었다가 불과 한 10년 내로 세 종류, 3가라고 부르는 백신을 만들게 됐고 그 후에 또 유행하는 종류를 찾아내게 돼서 최근에는 네 종류, 4가라고 부르는 백신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매년 이 들어오는 빅토리아나 야마 같은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65세 이상, 70세 이상에서는 1세 미만 소아처럼 2번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임상시험을 이제 진행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은 70세 이상은 2번 맞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예. 독감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을 일으키고 바뀌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맞았던 백신이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그리고 70세 이상 분들은 왜 어르신들이 뭐 근거 없이 난 2번 맞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최근 해외 연구자들 중심으로 실제 2번 맞은 사람들이 더 효과 있었냐를 분석해 보니 차이가 있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어서 조만간 이제 임상시험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에서는 면역력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 번 더 맞는 게 좀 추가 어떤 부스터의 개념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아직 뭐 학문적으로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네. 비용을 굳이 내시면서 2번 맞는 게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진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근거가 확보돼야 되겠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데요.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도 올 가을에 꼭 챙기라는 말들, 조언들 많이 하거든요. 이게 코로나19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아도 뭐 최근에도 많이 이야기되는 스페인 독감, 또 멀지 않게는 2009년 신종플루 같은 것들이 이제 독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 이런 걸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개발되기 전에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만 명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 독감이었고 또 2009년 신종플루 때도 심지어 타미플루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만 200명 이상 사망한 걸로 보통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이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종 받으신 거 좋겠고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많은 숫자가 있었고 미국만 해도 코로나19 전에도 뭐 10,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환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독감에 대한 개념은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예방접종 중 하나가 감염일 텐데요. 감염 예방접종도 또 A형, B형 뭐 이렇게 종류가 좀 많아서 좀 이건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간단하게는 예전의 의학은 바이러스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간염을 처음에 정의하게 될 때 맨 처음 발견된 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그냥 통상 A형으로 불리게 되었고, 두 번째 발견된 것이 그냥 B형, 세 번째 발견된 것이 C형, 이런 식으로 A, B, C, D, E 이렇게 종류가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뭐 A가 탑이다, 뭐 A 클래스다,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또 A형 간염과 B형 간염은, A형은 이제 서로 특성이 다르고 급성 질환만 주로 유발하는 A형 간염, 또 급성 간염보다는 만성 간염이 되어서 간암이나 간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B형으로 나뉘고 있어서 서로 위험도는 다르지만 접종이 둘 다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아에는 또 A형 간염이 필수 접종으로 돼 있고 B형 간염도 필수로 돼 있어서 다 맞고 있습니다. 근데 성인에서는 A형 간염 또 맞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주로 50대 이상자는 현재 접종 대상은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대상이 아니다. 네, 그리고 20, 30대 혹은 40대 초반자가 성인에서는 접종 대상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A형 간염은 어렸을 때 걸리면 오히려 증상이 없고 95%는 무증상 혹은 증상이 경미하게 지나가서 잘 못 느끼고 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분들은 사실 옛날에는 A형 간염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걸렸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자들은 이미 항체가 형성돼서 평생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맞으실 필요가 없어서 대상이 아니시게 되는 거고요. 성인이 되면 A형 간염 처음 걸리게 되면 20, 30%는 중증이 되고 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되는데, 예전에 앓은 적이 없는 현재 20, 30대 혹은 40대 초반자는 오히려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출생자는 대부분 A형 간염을 어렸을 때 맞았기 때문에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또 접종 대상이 현재는 아니고 소아 접종 대상 스케줄에 맞춰서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의 경우에도 좀 항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흔히 이제 MMR이라고 부르는 백신들인데, 홍역의 경우는 미국만 해도 1년에 100명 이상 감염이 되고 1명 이상이 사망 혹은 중환자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소아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 낮은 확률이지만 뇌염으로 진행하면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항체를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80년대 이전 출생자들은 사실 예방접종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권장접종으로 성인의 경우에도 MMR 접종을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 풍진 항체 확인이 필수적이란 말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미 이제 임신해보신 경험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산전진찰로 풍진 항체 검사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풍진은 임신 중에 앓게 되면은 태아가 사산 혹은 유산 그리고 기형아 출산까지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 이제 가임기 여성 15에서 25%는 항체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는 사실 걸려서 큰 문제 없겠지만, 임신 중인 여성이 걸리게 되면 태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체를 확인한다거나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바이러스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좀 이름도 좀 특이해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모르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하면 대부분 알아듣는데, 이게 대상이 되는 네. 나이가 있죠? 네. 국내에서는 국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나이는 사실 12세입니다. 그래서 12세는 현재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가장 권장되는 나이는 첫 성경험 이전이 가장 권장되고, 하지만 이제 50세 이후에도 자궁경부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도에 따라서 접종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나이 지났다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경험 이전에 접종하는 게 권장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바이러스가 좀 특이한데요. 보통 암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긴다, 혹은 바이러스 감염이 암의 위험을 높인다 하는 경우로 거의 이제 유일하게 증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위험을 높이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예방접종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걸 예방해서 암이 생기는 걸 막게 되는데요. 주로 이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성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되기 전에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경험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두 질문 드려볼게요. 수두도 백신이 있죠? 네, 이제 일본의 오카라는 이제 분리해서 배양한 경우를 통해서 오카1의 바이러스 주를 통해서 이제 백신을 만들게 되었고, 현재 우리가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백신도 똑같은 오카1 주를 이용해서 백신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두는 아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어 있는 예방접종이 되겠고요. 수두 옛날에는 친구 알았으면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 집 놀러 가서 놀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 인구 단위로 보게 되면 실제 수두 바이러스가 뇌염을 일으키기도 해서 목숨을 앓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능이나 뇌, 신경계에 큰 영향을 끼쳐서 문제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두 예방접종이 도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우리 이제 피부에 물집 잡히고 긁는 거 외에 이제 그런 위험한 경우들을 예방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나라마다 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는 1세 이상에서 1회 접종하는 데까지가 보통 이제 권장되는 경우고, 하지만 이 1회 접종으로는 항체 형성률이 50에서 75%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회를 이제 접종 권장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소아과 중심으로 4에서 6세 두 번째 맞는 2회 접종을 이제 권장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두 예방 접종을 해도 사실 수두가 계속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 인구에서 80% 혹은 90% 정도가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 인구 면역에 의해서 유행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수두의 경우에는 1회 접종으로는 50에서 75%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두 번 접종하는 것이 조금 더 이런 유행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두 예방 접종을 하면 나중에 대상포진도 예방이 될까요? 애석하지만 수두를 한 번도 안 걸린 경우 혹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오히려 이제 오카1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수두 예방접종을 맞았거나 수두를 앓은 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게 되고요. 네, 대상포진 수두를 걸리지 않았어도 접종 맞은 것만으로도 나중에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연구자들은 이제 90살 사는 세상인데 어렸을 때 수두 걸리는 게 낫지 않냐, 혹은 이제 지금 수두가 거의 없어졌으니까 안 앓을 확률에 기대서 걸릴 위험은 좀 적으니까 안 맞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대상포진과 달리 수두는 목숨이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접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예방접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건강365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국가 예방접종 중 하나인 이번엔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19와 맞물려서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폐구균 백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름이 이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고, 또 어르신들은 흔히 이제 폐렴 예방접종 맞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름처럼 폐렴을 100% 예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으시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 폐질환자, 만성 질환자들에서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을 예방하는 것이 역시 1차 예방이겠지만 같은 폐렴구균이라도 예방률이 사실 45%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 예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폐렴보다 더 많이 예방하는 것은 이 감염에 의해서 우리 예전에 폐혈증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균혈증이라고 부르는데, 피 속에 균이 타고 돌면서 전신의 염증을 일으키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질환을 75%, 또 뇌수막염까지 포함하면은 전체 70% 이상을 이제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실제로 폐렴보다는 뇌수막염 그리고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을 맞는다 생각하시면 보면 되겠고, 노년 사망 원인 중에 또 폐렴이 많은 걸 고려할 때는 필수적인 접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구균 예방 접종을 갖다가 폐렴 백신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해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부 실제 폐렴만 이제 접종 예방할 수 맞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맞으셨는데 폐렴이라고 병원에서 진단 받으시면은 굉장히 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돈도 비싼데 맞았는데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거냐, 뭐 사기당했다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계셔서 그렇지는 않고 폐렴을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지난 6월 22일부터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만 들으면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이제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지난해 또 맞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럴 때 또 더 맞는 게 좋은 건지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는 65세 이상 국가에서는 23가 백신을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국가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에도 1회 접종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좀 더 확실하게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가장 전통적으로는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5년마다 추가 접종 맞으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13가와 23가 두 가지가 있는데, 13가를 먼저 맞고 1년 이상 간격을 두고 23가를 맞는 방법이 첫 번째 있겠고, 23가를 먼저 맞고 1년 이후에 13가를 맞는 방식으로 평생 예방하는 방식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3가와 13가를 1년 간격으로 2번 접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사실 노인분들한테는 폐렴하면 좀 걱정이 크고 부담도 큰데요. 노인에게 있어서 좀 폐렴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2019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에서는 10만 명당 3명이 폐렴으로 사망했다. 굉장히 이제 무시할 만한 숫자가 되는데요. 65세 이후에는 10만 명당 209명이 폐렴으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1년에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140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는 걸 고려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65세 이후에는 암보다 무섭다 말씀하신 분도 계실 정도로 폐렴이 이제 중요한데요. 폐렴 노인 환자는 또 80%는 입원 치료받을 정도로 심했고, 실제 사망하는 경우도 젊은 사람들이 걸린 경우보다 3배 혹은 5배까지 높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3년 연속으로 국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사실 폐렴하면은 제 기억에는 항생제로 잘 치료가 되지 않나요? 노인분들도 항생제만 잘 쓰면 폐렴이 잘 나을 것 같은데 이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인분들이 면역력이 적응돼서 이제 원인을 찾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기저질환 가지고 계신 경우들에서도 또 원인을 찾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 65세 넘어가게 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당뇨 혹은 다른 이유들로 폐나 이런 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항생제를 치료를 제대로 하더라도 급성 이제 호흡부전 같은, 흔히 이제 영어로 ARDS라고 하는 전체 폐가 하얗게 돼서 중환자실까지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균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진 것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감염되는 경우들이 무서운 경우가 일반 건강한 성인들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다제내 성균들이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항생제 치료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폐렴 구균에 대해서 또 폐렴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예방 접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제 부쩍 관심이 높아진 국가 예방 접종 중 하나가 바로 이 파상풍 예방 접종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사실 파상풍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이제 동네에서 광고도 할 정도로 뭐 못에 찔렸으면 맞아요. 바로 병원 가세요. 예, 못에 찔렸으면 빨간 약이 아니고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제 광고를 할 정도로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성이 컸었는데 아무래도 현대화되고 집에 상비약으로 소독약 정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시골 같은 데서는 보건소나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활발하게 되면서 많이 그 중요성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기르시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제 개에 물리거나 혹은 이제 고양이에 물리거나 하는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흙에 혹은 이제 토양에 남아있는 파상풍균이 우리 피를 타고 감염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실제로 개를 많이 기르는 우리 흔히 분류할 때 브리더라고 부르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야생동물을 조류를 사냥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 10년이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접종을 권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상풍 예방 접종은 어렸을 때 맞고 성인이 돼서도 맞는 건가요? 네, 실제로 어렸을 때는 잘 챙기십니다. 그래서 뭐 2개월, 4개월, 6개월 때 맞고 15개월 때 맞고 4세 때 맞아서 이제 파상풍 DTP라고 하는 이 DT의 T가 테타누스, 즉 파상풍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맞으시는데 접종률 떨어지는 것이 10년마다 갱신해줘야 하는데 12세 중학교 갈 때쯤은 한번 접종을 맞게 되고 이후엔 성인이 돼서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 훈련소 입대해서 한번 맞고 평생 안 맞으신 분들도 많을 정도로 이 갱신율이 낮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고요. 실제 5년이나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적어서 접종률이 낮은 것이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파상풍 백신, 저 같은 경우도 성인이 돼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지금 제가 40대인데 지금 맞아도 될까요? 네, 실제로 10년마다 한 번씩 맞는 것이 권장이 되고 최근 또 캠핑이 늘어나면서 사실 파상풍 접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고 나는 개도 기르지 않는데 왜 맞아야 되냐 하시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필수적으로 맞으셔야 되는 접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20대 20살에 한 번 맞고 또 30살에 한 번 맞고 그리고 40살에 한 번 맞고 50세에 맞고 60세에 맞고 70세에 맞고 계속 10년마다 이렇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0년마다 맞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주기별로 이 파상풍에 대해서는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폐구균 예방접종, 파상풍 예방접종 이렇게 몇 가지,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연령대별로 성인 예방과 관련해서 어린이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스케줄과 이런 표들이 너무 잘 돼 있고 보호자분들이 많이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잘 맞는데 성인 예방접종에 있어서 필수하고 권장 예방접종이 있다면 조금 연령대별로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네, 가장 쉽게는 65세 이상 혹은 이제 당뇨가 있거나 내가 좀 면역력이 낮은 이유가 있다, 류마티스 같은 질환이 있다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폐렴구균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 그리고 독감 백신이 필수적이겠고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국가에서 65세 이상자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백신도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 지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상포진 백신이 또 하나 중요성을 가지게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홍역이나 풍진에 의해서 뇌염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MMR이나
수두 같은 것들도 추가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포진 백신과 같은 경우에는 더 젊은 나이에 맞고 싶으면 맞을 수 있는 건가요? 효과는 50세 이후부터 입증이 돼 있고 국내에서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50세 이후에 맞으시는 것이 대상포진 예방률을 75%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젊으실 때 맞으시는 것이 항체 생성률이나 여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가 크게 부담이 없다면 50세 이후에 맞으시는 것이 더 좋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증대로 맞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예방접종 당일날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이상 반응 같은 걸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방접종 당일에 가장 흔한 부작용은 사실은 미약한 열감 혹은 이제 열감기처럼 열은 좀 있는데 별 이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겠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감기 몸살처럼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장 심하게는 우리 걱정하는 소아에서 폴리오 접종 같은 경우에는 간질 발작 같은 그러니까 정간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심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있지만 심한 경우의 부작용은 굉장히 적고 몇 년에 한 건 보고될 정도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미약한 열감이나 근육통 정도로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것들을 집에서 그냥 상비약처럼 드시면 별 문제 없이 하루 이틀 정도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방접종하고 부작용이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예방접종하고 당일날은 보통 큰 활동하지 마시고 집에서 잘 쉬시고 사우나 같은 온수 목욕은 피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사를 보통 피 하나 근육에 놓고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약이 천천히 몸에서 퍼지게 하는 전략으로 우리 이 부작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온수 목욕이나 운동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 피 속으로 약이 예상보다 빨리 퍼지기 때문에 부작용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시겠고요. 또 주사바늘 뚫린 자국이 24시간 정도가 지나야 탁목욕이 가능할 정도로 그 부위가 메꿔져서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은 탁목욕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몰랐던 부분들인데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미열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건 좀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예방접종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방접종을 그래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 질문은 요점이 뭐냐면 미열 반응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미열이 있을 때 이게 또 코로나19하고 증상이 유사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좀 현실적인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사실 뭐 딱히 구분은 잘 되진 않습니다. 근데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면 금방 열이 내리게 되는데 반해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환자분들 진단되고 퇴소 조치할 때까지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 걸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났는데도 계속 열이 난다. 혹은 보통 예방접종에 의해서 열이 나는 것은 미열이어서 뭐 37도 4, 5 이 정도가 이제 측정이 되게 되는데 38도 이상 측정이 된다 할 때는 좀 의심해서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고 열이 나는 기간과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나 이제 병원에 가서 예방 접종을 맞을 때 많은 분들 보호자분들 특히 궁금해하시는 게 하루에 다른 종류의 예방 접종을 다 동시에 맞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들 좀 걱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루에 다 맞아도 되나 이런 질문들도 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너무 주사를 많이 찌르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혼합 접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DTP 따로 맞고 폴리오, 소아마비 따로 맞고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라는 백신을 따로 맞아서 하루에 3개를 맞아야 했던 거를 약 하나에 섞어서 이제 한 번 접종하는 백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 접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맞는다고 부작용이 늘어나진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 파견지에 갈 때는 하루에 7가지 맞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류가 많고, 같이 접종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 예방 접종들은 10년이나 20년 동안 안정성이 확인이 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한꺼번에 맞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늘 찌르는 게 무섭다 해서 난 따로 맞겠습니다 하시는 경우는 따로 맞으실 수 있겠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번 맞으면 부작용 확률이 한 번씩은 있는데 아픈 날을 하루라도 줄이려고 저는 이제 하루에 맞을 수 있으면 다 하루에 맞는 편입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동재준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교수님, 하나 더 질문 드려봅니다. 사실 필수 예방접종은 꼭 맞아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보호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챙기지 못했을 때 혹시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백신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각 종류마다 좀 다양한 원칙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캐치업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백신을 네. 따라잡기에 어떤 원리나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원리 원칙이라기보다 그 나이를 지나서는 접종 필요가 없는 백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나서 무조건 맞는다기보다 지나간 다음에 애석하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은 이제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서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필요한 것들 주로 이제 DTP나 소아마비 같은 경우들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들은 꼭 따라가서 맞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MMR이나 이제 수두 같은 경우들도 성인이 돼서도 심지어 맞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늦더라도 꼭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 예방접종을 맞을 때 자신의 몸 상태라든지 좀 컨디션이 나쁘다, 뭐 감기가 기운이 살짝 있다, 이럴 때 예방접종을 하는 게 맞나요? 좀 피하는 게 좋나요? 몸 상태가 좀 이제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열이 나는 상황에서는 접종을 하시게 되면 부작용도 늘어날 수 있고 다른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질환을 앓고 난 다음에는 꼭 이제 상담한 이후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일부 질환들의 경우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나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치료가 이후에는 3에서 6개월까지도 이후에 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서 꼭 그런 경우 상담을 하고 접종하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알람 서비스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일단 이 경우에 필수 예방접종 한번 더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서 한 달 정도에 맞는 BCG 접종이 되겠고, 이 경우는 대부분 처음에 이제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고 문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받고 이후에 이제 접종하시면 되겠고요. 이후부터는 2개월째 1개월째 B형 간염과 2개월째 DTP, 폴리오, 그리고 B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접종이 이제 시작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4개월째 다시 한번 이 DTP들이 반복되고 6개월, 그리고 6개월째 B형 간염 포함해서 총 이제 5가지 정도 접종을 맞으셔야 돼서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되겠고, 이후부터는 조금 늦어져서 12개월 혹은 15개월, 그리고 만 1세 A형 간염, 네, 그리고 6개월 뒤에 A형 간염 2차 이렇게 되고, 이 다음에 또 몇 년 동안 없습니다. 그래서 4세 접종이 가장 또 많이 건너뛰실 수 있는 접종이 되겠고, 4세 때 또 한번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MMR, 수두 혹은 이제 DTP 폴리오를 이제 마지막 맞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받으시게 돼서 이 정도 이제 마치시게 되면 끝나게 되고요. 두 번째 4세, 6세 접종을 마치시면 그 다음에 이제 12세 때 중학교 가기 전에 한 번 더 예방접종 하시라고 안내가 와서 그때 맞춰주시면 되겠고, 간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홍역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홍역 4세에 맞는 경우를 가속 접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대상자들에게는 먼저 문자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1세에 맞았는데 접종이 완료가 안 되는데 홍역이 유행하고 있을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8개월 넘었다, 뭐 3살 넘었다 하면 접종해야 됩니다 해서 미리미리 맞으라고 이제 예방접종 안내가 갔던 적도 있어서, 이런 이제 중간에 예방접종 스케줄을 마치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에도
사전 알람 서비스를 통해서 먼저 맞을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독감이 유행한다. 예년보다 독감이 좀 사망률이 높은 걸로 보고된다 할 때는 6개월 이전에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게 병의원과 또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독감 예방 접종 좀 더 신경 써달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챙겨야 될 게 많아서 사전 알람 서비스를 꼭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방접종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수님, 사실 예방접종 사실 많이 복잡하고 챙겨야 될 예방접종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막연한 부담감으로 이제 접종 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독감을 맞으면 더 독감에 걸린다든가, 뭐 주사 안 맞은 해보다 맞은 해가 더 힘들게 앓았다든가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통계적으로 그리고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예방접종의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 국가에서 권장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들입니다. 그래서 믿고 맞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예방접종이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주저치 마시고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접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접종해 주시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봉재준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